안녕하십니까. 날이 말이죠. 완전 봄입니다. 봄이 왔어요. 예,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 서울 홍대 입구역 근처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일본 관광객 덮쳤습니다. 사고 직후 모습이 담긴 지금 제보 영상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일본인 여성은 차에 몸 일부가 깔렸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일본인 여성 사망했죠. 일본 언론도 화가 났습니다. 또 일본인이 한국에서 음주사고 피해자가 됐다고 말이죠. 심지어 한국은 음주운전 처벌이 약해서 이렇다고도 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말을 이웃나라로부터 들어야 할까요?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죠. 예,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정신과 전문의 이광민 원장, 최영진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사진부터 달립니다. 서울 은평구 대형마트 주차장입니다. 너 뭐 되니? 주차장 3칸이나 찾아고 앉았게? 어이구 하신 천지연님. 아이고 진짜. 자, 오늘 암사대교 북쪽 교차로에서 트럭 전복 사고 났어요. 다친 분 없으셨어야 할 텐데 하신 이석환님. 예, 전남 진도 동석산 산행 중에 희귀한 동그란 무지개를 봤습니다. 정말 신비로웠어요 하신 정선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센사반 뉴스 실화공!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자, 기장 살인범 신상 공개입니다. 많이 보셨죠? 옛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 받고 있는 국내 모 항공사 부기장 출신 신상이 저렇게 공개됐습니다. 네, 부산경찰청이 오늘 오후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고요. 이름은 김동환, 나이는 49세입니다. 국내 모 항공사의 전직 부기장이었던 김 씨. 지난 17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해당 항공사 현직 기장인 피해자의 자택을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앞서 지난 16일엔 경기 고양시에서 또 다른 기장을 찾아가 목을 조른 뒤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범행 이후에 경남 창원에서 추가 살해를 시도했지만 그건 미수에 그쳤고요. 이후 김 씨는 울산의 한 모텔에 숨어 지내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자, 이 약물 연쇄살인마 김소영 신상을 경찰이 공개하지 않아서 막 많은 비난이 있던 이후에 뭐 기분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이 이제 어지간하면 신상을 막 공개하는 것 같은데요. 자, 범행을 3년 전부터 준비했고 미행까지 하면서 동료 4명을 살해하려고 했던 자인데 도대체 왜? 라는 궁금증은 여전합니다. 네, 이 김동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군 사관학교의 부당한 기득권에 억울하게 인생을 파멸당했기 때문에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웃긴 건 이 김동환 공군 사관학교 출신이고요. 다만 조종병과는 아닌 정보장교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종병과 출신들에게 일정 부분의 앙심을 푼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물론 어느 집단을 가든 그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거기에 답답하고 억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건 피해망상의 발로일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경찰 역시도 극심한 피해의식 또는 피해망상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에 있고요. 검찰로 송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직원들 먹을 김치입니다. 자, 식당에서 벌어진 황당한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하신 거 맞죠? 왜 신상을 아까 제가 봤는데. 어디서 신상을 여보세요. 이거는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저기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직원이 김치찌개라도 먹게. 부산김치 비싸니까. 아니 그럼 남은 김치로 다 저렇게 모아서 예. 드시는 거라고요? 그럼요. 아, 그렇구나. 손님이 남긴 김치 직원들 먹이는 자, 잠깐만. 그것도 이상한데? 네, 그것도 이상하죠. 어쨌든 저 사장의 말은 비싼 국산 김치니까 남겨뒀다가 직원들을 먹이겠다라는 건데요. 사흘 전 충남 당진의 한 횟집에서 식사를 하던 제보자가 직접 목격한 사건입니다. 외국인 직원이 손님이 떠난 테이블에서 잔반과 그릇들을 한데 모아서 정리를 하다가 김치만 따로 담아서 어딘가로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된 건데요. 뭔가 이상해서 직원을 계속 지켜보니까 다른 테이블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식으로 김치만 따로 빼서 분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식사 후에 계산을 하면서 다른 직원에게 혹시 김치 재사용하는지 여부를 물었는데요. 예. 직원은 직원들이 먹으려고 이 남은 김치를 따로 빼둔다며 우리 국산 김치 쓴다, 아까워서 그런 거다, 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아니, 직원들이 무슨 잔반 처리기입니까? 누가 직원한테 이걸 먹입니까? 좀 납득하기 어렵고 제보자 역시 그 테이블에 왔던 김치 찝찝해서 못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법 문제입니다. 식품위생법이 이거 관리하는 법들인데 예. 일단 나온 음식은 제조리든 무슨 일이든 다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돼요. 다시 사용하거나 모아두는 거잖아요. 예. 법 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야, 직원들 먹이려고 비싼 국산 김치 따로 자, 다음 이어가죠. 10,000원짜리 돌. 자, 어느 축제에서 구매한 밤을 딱 열어봤더니 이런 상황이더라. 영상 만나보시죠. 야, 돌이야, 돌! 그것처럼 바람에 날리지 않게끔 가지고 앞에다가 돌을 넣는 경우가 있대요. 그냥 앞에 거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착각할 수는 있는데 사장님이 착각하시면 안 되지 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돌을 사게 됐으니 엄청나가죠. 아, 잠깐. 돌처럼 딱딱한 밤이 아니라 진짜 돌 스톤? 네, 진짜 그 스톤을 돈 주고 산 꼴이 됐습니다. 이 제보자는 지난 14일 가족들과 함께 이 광양의 매화 축제에 갔는데요. 제보자의 딸이 군밤을 먹고 싶다 그래서 중년 부부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군밤 10,000원어치 한 상자를 구매했습니다. 제보자는 당시에 그 6,000원짜리 지역 상품권 2장이 있어서 이 12,000원을 냈는데요. 이 상인이 그 거스름 돈이 없다라고 해서 2,000원을 또 받지도 못하셨습니다. 제보자는 미리 포장된 군밤 상자들 중에 맨 앞에 상자를 건네받고 이동을 하셨는데 이후 상자가 너무 가볍네 하고 열어보니까 속에 돌멩이 3개가 들어있던 겁니다. 자, 아무래도 그 상인인 분이 착각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니, 환불은 받아야죠. 환불해야 되는데 이 자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서둘러 이동하는 바람에 환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다시 이제 밤이나 다른 것으로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착각일 수도 있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전시용하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손님들이 여기밖에 없었다고 하거든요. 조금 이상하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해보니까 이 상점 자체가 허가구역 밖에서 운영된 노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 측에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없고 다만 남은 축제 기간 동안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물 한 잔의 인심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혼자서 프랜차이즈 도너츠 매장에 방문을 했어요. 종종 가서 식사 대신 사 먹곤 하는 곳인데 그날도 평소처럼 도넛 2개에 커피를 구매해서 자리에 앉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약을 먹기 위해서 직원에게 물 한 잔을 요청하러 갔는데요. 네, 무슨 일이시죠? 제가 약을 좀 먹어야 해서요. 혹시 여기 남은 커피는 버려주시고 이 컵에 물 한 잔만 받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물은 따로 판매 중이라서요. 저기서 가져오시면 계산해 드릴게요. 사야 되는군요. 그 물이 2,000원이나 네, 해요? 2,000원입니다. 저 그냥 수돗물, 아니 정수기 물 한 잔만 필요한데. 아무래도 규정이라서요. 죄송합니다. 아니 500원짜리 생수면 몰라도 외국에서 온 2,000원짜리 비싼 물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매장을 나와 집에 돌아와서야 물을 마실 수 있었는데요. 약 하나 먹으려고 한 건데 물 한 잔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 싶어서 씁쓸하더라고요.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지만 이건 좀 심하지 않은가요? 제가 예민한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이 사연자 손님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어쩌다 이렇게 각박해졌니? 아니 아저씨는 일하다 물도 안 마셔? 아니 그거 한 잔 좀 주시면 될걸. 내가 뭐 눈 비비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는 토끼야. 나 도넛 사 먹었잖아. 커피 사 먹었잖아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야 좋습니다. 다음 직원이 아니 아줌마. 왜 저한테 따져요? 난 규정대로 하는 건데. 그리고 프랑스의 그 에미앙 생수를 빤히 저기서 팔고 있는데 정수기물 막 들이면
아, 이 생수가 팔리겠어요? X. 자, 최평론가님. 뭐 서운하실 것 같긴 한데 가장 중점은 규정입니다. 규정. 저런 손님이 많으면 계속 뭔가 내어줘야 되잖아요. 규정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이건 사연자분께서 조금 기분이 상하셨더라도 저 매장의 어떤 저런 규정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이게 어찌됐건 가게의 규정이 좀 잘못된 것 같기는 해요. 만약에 이 상황이 직원이 아니라 사장님이었으면은 좀 결과가 달랐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외국 같은 데 보면은 사실 물 얻어먹기 힘들거든요. 다 사 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의사로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대부분의 약은 그냥 커피랑 같이 드셔도 되고요. 물 없이 그렇습니까? 그냥 씹어 드셔도 됩니다. 씹어 아, 그 말씀부터 좀 하시지. 아이고, 중요한 말씀을 처음부터 해주셨어야지. 저도 좀 전에 약 그냥 씹어 먹고 왔습니다. 아, 진짜요? 아, 그렇구나. 박 변호사님. 네.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이렇게 사연자님의 이 사연이 힘을 못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직원, 종업원이었다는 게 핵심 같아요. 사장님이 만약 그랬다면 야박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했는데, 종업원 입장에서는 어떤 본인의 이익이나 뭐 다른 것들을 생각한 게 아니고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것처럼 보이거든요. 직원, 종업원한테 뭔가 잘못했다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해 보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든 뭐든 다 먹을 수 있어요. 침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굳이 그 물을 한다는 거는 약간은 좀 근데 막 맞지 않다. 완전 쓰고 완전 가루 많고 이런 약인데. 그러면 침을 좀 더, 아니면 커피 이용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그 원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의학적으로 뭐 이렇게 책임지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물론 특정 주스나 특정 약들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저희들이 그냥 편하게 먹는 약들은 그냥 씹어 먹어도 되고요. 커피랑 같이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정 찝찝하시면 우리나라 수돗물 안전하기 때문에 수돗물 그냥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우선 아르키님께서 침이랑 먹는 건 싫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제이네님처럼 이건 좀 심하다, 약 먹게 물 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라넌큘러스님, 물이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문화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 주셨고, 킹제스트님께서 원래 카페에서 먹을 물을 비치해 두지 않는 곳은 물을 사야 하더라고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마구마구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제발 돈터치. 신경 썼다는 건 발끝에서부터 드러나죠. 상대방을 위해, 그리고 또 나를 위해. 편안함 위에 쌓아 올린 격식. 편안함을 갖추다. 스케쳐스 USA. 맛있는 프랑스식 햄은 jambon. C'est bon. C'est bon. 프랑스어로 맛있다는 뜻이죠. Jambon, c'est bon, c'est bon, c'est bon. Jambon. 살아있는 결, 깊은 풍미. Subway jambon collection. 53제곱미터. 나만의 공간에도 100제곱미터. 함께하는 공간에도 이제는 133제곱미터의 넓은 공간까지. 작은 공간에서 큰 공간까지 당신의 공간 크기에 맞춰. 코에이 노블. 집들이 자리에 모인 남성 3명과 여성 1명. 그런데 이들 중 한 커플이 갑자기 다투기 시작하는데요. 야, 너는 스윗하트 가나? 오빠들은 그래, 오빠들이랑 만나라고. 내가 그래서 오빠들에게 얘기를 꺼내지 말인 거야.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고 남성 3명이 자리를 비웁니다. 그런데 집안에 혼자 남겨진 여성이 점점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그날 새벽 이 집안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약 1년 반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지금까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는 30대 여성분의 제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이 시작해 주시죠. 네, 시작은 2024년도 11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보자는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이 동창들하고 집들이 그리고 뭐 그런 집에서 좀 회식이나 이런 걸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허락을 해줬다고 합니다. 최초에는 남편의 동창 남성 2명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여자친구가 뒤늦게 합류를 했다고 해요. 아, 남편의 고교 동창들과 그 동창 누군가의 여자친구 한 명에서 결국 4명이죠. 4명이 있는데 영상통화도 했다라고 하고요. 그 제보자는 남편이 한 자정쯤에 자리를 정리한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한 11시쯤에 먼저 잠들었다가 새벽 3시쯤에 휴대전화를 확인하는데 원래 남편이 계속 전화를 그쯤에 했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조금 이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홈캠을 좀 확인해 보니까 홈캠이 바닥 쪽으로 엎어져 있는 걸 발견했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홈캠 영상을 앞으로 돌려봤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포착하게 됩니다. 자, 집에서 키우는 아이 때문에 설치해놨던 홈캠이 온전히 있어야 될 홈캠이 갑자기 이게 이 화면에 카메라 방향이 바닥 쪽으로 향해져 있더라, 엎어져 있더라. 자, 홈캠에 도대체 어떤 장면이 있었기에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안방에 있는 홈캠이 완전히 이렇게 바닥으로 처박혀 있더라고요. 이상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 홈캠을 돌려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가 있는 사이에 거실에 있는 홈캠을 피해서 안방으로 기어 들어가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다가 이제 안방 홈캠을 이제 바닥에 내리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저희 남편을 계속해서 부르고 소리랑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때는 좀 이걸 뭐라고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애기가 너무 어렸을 때니까. 자, 이 제보자 아내분이 출산 직후에 산후조리원에 있는 사이에 내 남편과 남편 친구의 여자친구가 그렇습니다. 이게 좀 상황을 좀 정리해드리면 홈캠 영상을 되돌려보던 이 제보자, 남편 친구의 여자친구가 혼자 남겨진 이후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포착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상황은요, 모두 식탁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커플 사이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후 남성들이 모두 집 밖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예. 혼자 남겨진 여성,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남성들이 나간 것을 확인한 뒤에 갑자기 무릎을 꿇고 입고 있던 셔츠에 앞섬을 펼치는 듯한 행동을 한 겁니다. 이후 뒤를 돌아 안방 쪽을 쳐다보던 여성은 갑자기 쪼그려 앉더니 낮은 자세로 저렇게 기어서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약간 낮은 포복하듯이요. 포복으로 기어가죠? 예. 안방으로 들어온 이 여성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웨이브 춤을 추다가 올림머리를 만드는 등 차림새를 다시 좀 가다듬었습니다. 그 후 여성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남자친구와 또 싸웠고요. 남자친구는 여성을 두고 먼저 집으로 가버린 겁니다. 여성은 혼자 남아서 이 제보자 남편에게 쉬다 가면 안 되냐라면서 양말과 점퍼를 벗었고요. 여성이 자연스럽게 홈캠 카메라를 엎는 모습도 촬영이 됐습니다. 이후 남편과 여성이 대화를 나누다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방에 있던 홈캠을 엎습니다. 예. 뒤엎어버립니다. 자, 내 남자친구는 먼저 갔어요. 자기를 남겨두고. 자, 그럼 본인도 가는 게 보통 인지상정인데, 집에 혼자 남은 남편과, 자, 영상을 보고 이 경악한 제보자 아내,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그 후 여성과 여성의 남자친구까지 한 자리에 불러 모았는데요. 당시 대화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기억나요? 무슨 일 있었는지. 시에서 이 사람 결혼한 거 알고 있었지? 애기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나랑 영상 통화했으니까. 뭐가 죄송한데? 근데 뭐가 죄송해 나한테? 기억은 나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얘가 강제로 했나요? 그러면 서로 좋아서 했어요?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제가. 어떻게 먼저 시작했는데? 잘 모르겠어? 기억이. 언제부터 기억이 안 나는데? 술자리 중간. 서로 좋아서 한 거 맞고 강제로 한 거 아니고 맞죠?
예, 여성이 처음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뒤에 가서는 보신 것처럼 사실 인정하면서 사자되면은 그렇게 끝이 났는데요. 자, 그런데 며칠 뒤 제보자 아내분을 황당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준강간 고소 원장님? 일단 이 제보자가 아무래도 이거 황당하잖아요. 너무 화도 나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간 소송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여성 남편을 중강간으로 고소를 하고 고발장이 날라온 거예요. 이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원래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데 술을 많이 마시면 뭐 기억을 잃고 심지어 옷을 벗는 등의 고약한 술버릇이 있었다. 그리고 당시에는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만취 상태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건 제보자의 남편이 지금 심실상실 상태에 있었던 나를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술 취한 상태 저희가 심신미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제보자분이 이 여성한테 그러면 너 이전에 사과하고 인정한 건 뭐 때문에 그런 거냐라고 물었더니 이전에 내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고 갑자기 내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추궁을 하시니까 순간 너무 당황했다. 그래서 일단 죄책감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을 뿐이지 내가 진짜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어허. 자, 제보자께서 상간소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더니 갑자기 느닷없이 중간간 고소장이 날라오더라. 자, 앞서 이 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이 여성 측의 주장입니다만 사건 당일 홈캠 영상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물 좀 드릴까, 너? 물? 쓰다가. 밖에 있을게. 냉수로? 그래서 자고 있다가 그때랑 너 가야 돼. 예, 김하나 아나운서. 네, 방금 영상을 보셨듯이 제보자 남편이 건넨 물이 시원하지 않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불 꺼줘, 나 안 갈래. 뭔가 상황에 맞게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홈캠 영상에 따라서는 여성의 주장과는 좀 다른 모습이지 않나 싶은데요. 또 집에 가기 싫다 이런 의사표현까지 하기 때문에 이 제보자는 전반적으로 만취 상태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은 사건 이후에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과정에서도 만취 상태로 잠들어 있다가 기사가 깨워서 일어났다고 주장을 했는데 제보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멀쩡한 모습으로 걸어서 이동을 했고 택시기사도 흔들어서 깨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제보자, 여성이 거실에서 마치 홈캠을 의식한 듯이 낮은 자세로 이동한 점, 또 안방에 설치된 홈캠을 직접 엎은 점 등을 언급하면서 만취 상태에서 이뤄진 걸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제보자분, 이 아내분의 입장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남편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게 이 제보자 아내분의 입장인데, 자, 최 평론가님, 그러면 이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일단은 남편의 중간간 혐의는 이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결정이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제 제출된 영상과 정황 등을 종합했을 때 강제성을 좀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이후 제보자 남편은 또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를 했는데 이 역시 경찰이 불송치를 했고요. 이의 제기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 역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홈캠을 보고도 또 카메라를 돌려놓은 상황에서 성관계를 했고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 위험이 큰 상황에서 굳이 형사고소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검찰의 불기소 이유였고요. 이 여성 측은요, 사건 당일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준강간으로 판단해 자발적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다 라면서 무고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박 변호사님 좀 어렵다. 네. 근데 준강간이라는 게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해서
강간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뭐 심신미약이 아닌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불송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게 불송치가 되면 그거를 고소한 사람은 무고가 됩니다. 허위사실 신고해가지고 처벌받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무고 부분도 지금 경찰에서는 조금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받았던 것 같고요. 이건 재정 신청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상간 소송 결과도 나왔다고요? 그거 말고 민사도 가능한 거거든요. 예. 이 여성이 남성하고 뭐 의식 있는 상태에서 어떤 간음 행위를 했기 때문에 상간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오늘 네네. 2,500만 원 배상해라 이런 판단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반까지 사실 이게 법적 분쟁이 계속 이어졌는데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남편한테 서운함도 있겠지만 또 이 상간자가 소송, 고소 같은 거 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중간간으로 몰아간 그 부분이 좀 사실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충격적이고 그렇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것도 끝까지 좀 다퉈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유, 아무튼 참 주변에서 쉽사리 볼 수 없는 또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자택 현관문에 낙서와 쓰레기 테러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자가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 보복 대행을 벌였다는 주장입니다. 사건의 내막을 짚어봅니다. 예, 참 요즘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최신 트렌드 범죄입니다. 테러에 대한 제보인데요. 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표적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20대 제보자의 어떤 당한 사건인데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 할아버지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13일 오후에 혼자 이렇게 집에 있던 중에 갑자기 반려견이 짖고 현관문이 막 덜컥덜컥 거렸다고 해요. 그때 아버지께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는데 야, 지금 우리 집 앞에 난리가 났다. 이런 전화가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봤더니 소화기가 뿌려져 시야는 흐렸고 현관문에는 저 지금 집 앞에 상황이거든요. 예, 현관문에는 빨간색 라카로 음담패설이 적혀 있었고 각종 쓰레기까지 쌓여져 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예. 현관문에 붙어 있던 전단지였는데요. 이 집 아들을 소개한다면서 한 남성의 얼굴 사진과 함께 인적 사항이 적혀 있었고요. 성폭행범, 전세 사기 가해자, 마약 중독자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 밖의 내용 역시 방송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수위가 높았는데요. 해당 인물의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 등은 붉은색으로 강조가 돼 있기도 했습니다. 자, 가령 이 제보자분의 집이 201호라면 201호에 사는 이놈 좀 보십시오 하면서 뭐 이런저런 성폭행범의 사기꾼에 막 써 있더라. 자, 그런데 정작 제보자는요. 앞서 보신 그 전단지 속 남성 처음 보는 사람이었답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전단지에 이제 저희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완전 타지 사람을 거론하고 신상 정보를 다 까고 욕을 엄청 써놓고 성적 목적으로 계속 협박하는 내용이 좀 많이 담긴 그런 전단지를 몇 군데 붙여놨더라고요. 자기는 성폭력 병과 강간범이다, 성추행범이다, 성병이 있다. 평소에도 저는 치마든 바지든 항상 여자들 디테일만 봐도 성폭행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서 엘리베이터에서 도착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막 적혀 있었어요. 야,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앞서 그 전단지 속 남성한테 직접 한번 연락을 취해봤죠? 네, 맞습니다. 그 전단지 속 남성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정작 이 남성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제작진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이 사건을 알게 됐고 지금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요. 이 남성에 따르면 본인의 사진과 이름, 연락처 이런 인적 사항은 사실이지만 전단지에 적힌 범죄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합니다. 특히 테러를 당한 제보자는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잖아요. 이 남성은 부산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에요. 이 남성, 과거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공개했던 얼굴 사진과 직장 정보 같은 게 악용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남성도 지금 또 다른 피해자인 상황인 거죠. 예. 자, 그뿐만이 아니고 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이 남성이 최근에 수상한 일을 또 하나 겪었다고 해요. 지난 16일에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는데
2시간 뒤에 갑자기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가 되면서 계좌가 동결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 자신을 겨냥한 범행이 뭔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저 짓을 벌인 그 테러범 잡혔다면서요? 경찰에 잡혔습니다. 쓰레기 테러 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좀 드러나는데요. 다른 사람의 지시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특히 사주를 받았다고요? 보안 메신저, 우리가 SNS 같은 거 쓰잖아요. 예. 전단지 속의 남성이 성범죄자라는 얘기를 거기서 듣고 정의 구현을 위해서 자신이 돈을 받고 보복을 대신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남성이 정의 구현이면 돈을 받으면 안 받지 되는 거 말아야죠. 아닌가요? 사실은 제보자 사건이 아닌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다가 사실은 체포가 됐다고 하고, 이게 뭐 당연히 주거침입, 공동 현관문 들어가서 주거침입, 재물 손괴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진짜 요즘 진짜 왜 이러죠, 진짜. 자,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가해자, 이 테러범한테 야, 그 집에 가서 레커로 칙 하고 이상한 사진 붙여, 이런 지시를 했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특공대 모집. 자, 저희 제작진이 해당 업계를 잘 안다는 또 다른 제보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다만 신원 보호를 위해 음성 대역 사용했다는 점 감안하시고 들어보시죠. 텔레그램에서 큰 곳이 한 4-5개 정도 될 거예요, 지금. 뭐 어쨌든 거기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뭐 특공대원이라고 있는데 특공대원이 있어야지 테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특공대원들을 모집해요. 뭐 애들은 이거 줄 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막바지까지 온 애들이라 막차 탄 애들이죠 뭐. 뭐 성사되는 게 일주일에 한 10몇 건 중에 한 4건 정도? 보통 200에서 300선이고 테러로 이제 지급받는 게 한 80 정도 받아요. 한 건당. 나머지들은 자기가 먹죠 뭐. 야, 진짜 별짓을 다 하는구나,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음성 들으셨던 것처럼 이 텔레그램 그 메신저 안에는 이렇게 이제 보복 대행을 의뢰하는 방이 한 4개, 5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복수를 의뢰하는 사람이 중간 브로커에게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면 이 브로커가 메신저를 통해서 그야말로 뭐 특공대원, 이 보복을 행할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것이죠. 테러를 하는 사람들은 약 8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중간 브로커가 가져가는 방식인 겁니다. 특히 그 전단지에 적힌 성범죄, 마약 등의 내용은 100%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피해자에게 망신을 주고 피해를 입히는 데 목적이 있어서 거짓말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특공대원이 경찰에 붙잡히더라도 중간 브로커나 의뢰인은 이른바 꼬리 자르기가 가능해서 실제 윗선까지 추적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아니, 그 시키는 놈들이나 그걸 또 좋다고 돈 받고 이렇게 하는 놈들이나 뭐 아니 진짜 50보 51보입니다, 진짜. 이게 지금 특정인을 지정해가지고 망신 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 특공대원들이 이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건에서는 지난 14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테러 현장인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입니다. 현관문에 지금 락커로 낙서가 되어 있으면서 협박 메모가 수십 장이 붙어 있는데요. 이게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막 찍고 있으면서 1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흉기 범행을 벌이겠다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거 역시 보복 대행 범죄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이 특공대원들 상당수는 도박 같은 걸로 금전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이런 범행들을 저지르고 있고 심지어 대소변 테러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심리 보면 물론 돈에 급해서 그 절박함에 저지르는 범행일 수도 있지만 소위 그 정의 구현의 탈을 쓴 그 가짜 영웅 심리가 바탕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원한 해결 사무소랍니다. 이게 지금 그냥 레커칠이나 하는 정도여서 뭐 저희가 이렇게 그나마 좀 맘 편히 전해드리고 있지. 만약에 청부 사례. 그러니까요. 그렇게 번지지 말란 법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작이 이렇게만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심각한 걸로 변할 가능성도 있고요. 한동안 이게 좀 유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안 되다가 다시 조금 홍보가 올라오면서 재확산되는 분위기인데 문제는 이 특공대원을 잡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시하거나 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검거하거나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보안 메신저입니다. SNS 우리가 많이 쓰는 텔레 그거. 텔레하는 그거. 이게 사실은 뭐 마약이나 이런 거래 맞아요. 많이 쓰잖아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윗선으로 추적이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윗선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만약에 윗선을 찾아낸다면 교사죄예요. 교사죄. 시키고. 뭐 교사죄가 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아, 진짜 세상에 왜 이렇게 되죠, 진짜.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구하기 힘든 콘서트 티켓 예매에 성공한 남성. 여자친구에게 이를 알리자 여자친구도 뛸 듯이 기뻐했고 둘이 함께 공연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그런데 공연 당일 여자친구가 갑자기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콘서트에 가기 싫다며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합니다. 결혼을 한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고 심지어 상황은 더 심각해져 갔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결혼을 잘 하시고 나서 이 아내의 충격적인 두 얼굴을 마주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는 남편분의 제보네요, 최평론가님. 네, 맞습니다. 제보자는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30대 남성이고요. 지금의 아내를 만난 건 3년 전에 이 제보자의 회사에서 아내가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만난 겁니다. 일을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몇 번 이 대화를 하고 나니까 성격이 무척 밝고 싹싹해서 참 괜찮은 친구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아르바이트가 끝난 이후에도 회사 근처를 지나가고 하면 잠깐 차를 마시며 인사를 하기도 하면서 가까워졌는데요. 그때마다 작은 사탕, 뭐 비타민 등을 챙겨주곤 했고 점점 가까워진 겁니다. 그러면서 제보자도 답례로 커피 쿠폰 등을 보내면서 안부를 주고받게 됐고요. 아내의 생일날 제보자가 고백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교제가 시작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자, 교제하면서 좀 의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는데 밤낮이 바뀌기도 하고 또 불면증이 있어서 좀 괴로워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아내분이.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데이트 약속을 했다가 취소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좀 계속 있었다고 해요. 특히 아내가 정말 좋아했던 가수 공연, 이것을 사실은 어렵게 예약을 했었는데 이 콘서트 간다고 해가 그 직전에 갑자기 가기 싫다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공연 당일날 그걸 못 가는 상황이 생겼어요. 아, 그렇게 좋아하는 가수 공연을. 이유가 뭐냐 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너무 안 좋다는 이유로 콘서트 가기 쉽지 않다고 울었다고 합니다. 울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달래서 집까지 찾아갔는데 혼자 있고 싶다.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결국은 공연을 못 봤다고 합니다. 허허.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이 왜 이런 상황이 생겼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던 이유가 예. 아르바이트에서 잘린 것 때문에 아내가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내의 그 기분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감정 기복이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냥 그 가수 공연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어렵사리 예매까지 했더니 알바 잘린 것 때문에 화나가지고 남자친구가 찾아왔는데 집까지도 문전박대하고 말이죠. 지금 일단 좀 불안해 보이죠. 그래도 일단 이 남편 되신 분, 이 제보자분이 그래도 내가 행복하게 해주면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마음 먹으면서 결혼을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예. 사소한 일에도 이 여자친구가 막 화를 내기 시작하고 심지어 커플링을 집어 던지면서 이럴 거면 나랑 파혼하자라는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겨우겨우 달래고 또 여자친구가 사과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이 진행이 되는데 신혼집 위치를 정하면서 이 문제가 더 불거져요. 남편은 이제 직장이 있어서 지금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 직장 주변에 신혼집을 구해서 여기서 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노발대발 화를 냅니다. 왜요? 너 지금 직장 있다고 나 일 없는 나를 무시하는 거냐? 나는 엄마랑 떨어져서 살 수 없다. 이럴 거면 이 결혼 못한다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보자분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해하고 있는데 이 장모님 되실 분이 사과를 대신 하십니다. 지금 딸이 결혼 때문에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근데 결국 어쩔 수 없이 신혼집은 이 장모님 즉 친정 근처에다가 잡았다 그래요. 자, 이 남편 제보자 직주 근접까지 포기하고 아내 처가 가까운 곳에다 집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 아내는 또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꼬집고 때리고 하는 것도 있고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제가 만약에 계속 쌍욕을 듣다가 제가 욕을 하잖아요. 아내가 계속 때리는데 제가 방어를 또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날붙이를 들고 오는 거죠. 실제로 자기 자신을 찌르지 못하더라고요. 흑박을 하지. 아니면 창문 열고 이제 뛰어내리겠다고 죽겠다고 하거나. 되게 심각한데요? 그렇죠. 결혼 전에는 제일 좀 위협적이었던 게 반지를 집어 던지는 정도였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아내의 행동이 너무 거칠어진 겁니다. 남편의 뺨을 때리거나 꼬집고 발길질을 하기도 하고요. 심각한 욕설과 함께 이 본인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막 욕설을 막 쏟아내는데 제보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때리지 못하게 이렇게 막기라도 하면 막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들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자해할 것처럼 위협을 했다는 겁니다. 아까 들으셨죠?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겠다라고 위협을 하기도 했고요. 자, 아내의 흥분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제보자가 그래, 내가 잘못했다. 알았다. 제발 진정 좀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제서야 아내는 그 행동을 멈췄는데요. 문제는 이런 일이 어쩌다 한 번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반복됐다는 게 문제고요. 이러는 이유, 아내가 이러는 이유도 왜 퇴근이 늦냐, 말투가 왜 그러냐, 나 무시하냐?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정말 난감했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는 그 사위 입장에서 SOS를 칠 때가 장모님 아닙니까? 자, 이어서 들어보시죠. 장모님이 저는 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남편인 제가 다 감당을 해야 된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라고 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보통 이제 자녀를 결혼을 시키면은 부모님의 역할이 달라지잖아요. 그때부터는. 근데 결혼 전이랑 똑같았어요. 신혼집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평일에도 아내랑 놀러 가기도 하고 자유롭게 다니면서요. 그리고 아내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들이 장모님이랑 하는 말랑 똑같더라고요. 아이, 최서방이 잘했으면 애가 그러겠어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가 참다가 아내의 상습적인 뭐 폭언 폭행을 이 장모에게 털어놨다고 하는데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냐? 평소 아내가 나한테 하는 말과 장모님이 하는 말이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신 겁니다. 아내는 맨날 네가 날 화나게 했다. 네가 그렇게 말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장모 역시도 자네가 화나게 행동했겠지. 그렇게 화낼 일을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제보자 탓을 했다고 합니다. 또 아내의 폭언과 폭행에 대해서도 뭘 그런 걸 갖고 그러냐. 남자가 좀 참아주고 그랬어야지 다들 그렇게 산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또 넘기셨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는 부부 상담이나 치료를 좀 받아봐야 할 것 같아서 장모에게 아내를 좀 설득해달라고 했는데 이때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아, 또 무슨 얘기를. 자, 딸이 예전에 우울증이랑 공황장애가 좀 있어서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다 완치가 됐다. 지금은 전혀 문제 없으니까 병원에 다시 갈 생각은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장모는 아무래도 이 딸한테 지금은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제보자는 이걸 처음 듣는 얘기이기도 하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그제야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아내의 행동들이 하나둘씩 생각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결혼 전에 극심한 감정 기복으로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던 것부터 파혼을 하자고 했던 거, 그리고 결혼 이후에 더 심해진 폭언과 폭행까지 이 모든 게 생각이 나면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는 여전히 문제를 회피하면서 우리 딸한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이광민 원장님이 이혼 숙녀 캠프에 이렇게 출연하셨을 때 그 느낌으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지금 거의 그 수준이죠. 네. 이거 뭐 제보자분 입장에서는 이게 뭐 아내와 장모의 노예가 된다는 느낌이 들 것 같고 완전 무슨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혼도 고민하시게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 이혼을 하신다고 결정하시기 전에 저는 제보자분이라도 그 상담 치료 같은 것들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갈등이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일단 중심축을 잡아야지 그 다음이 뭐가 진행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아내분은 결혼 이후에 어머니랑 남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이도 저도 아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진 것 같거든요. 거기서 증상이 더 악화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편이라도 나 스스로 우선순위를 잡고 자기 인생을 제대로 끌고 가셔야
그래야지 아내도 뭔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 아내분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이 남편분이 그래도 뭔가 시작점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좀 어떤 이혼 이 문제에 대해서 글쎄요, 이제 이게 이혼 사유가 될지는 좀 봐야 되긴 한데 감정적이나 좀 정신적인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혼보다는 일단은 상담이나 치료부터 한번 해보고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이혼이나 다른 것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한 코끼리 무리가 숲속을 거닐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그들이 지나가김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 무섭다. 자, 잠시 뒤 사람들이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왜요? 갑자기 한 코끼리가 남성을 향해서 공격을 가했던 건데요. 오! 밀려 넘어진 남성의 몸을 뒷발로 거세게 짓밟는 코끼리. 비교적 작은 코끼리인데도 무게가 300kg에 달하기 때문에 남성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는데요. 자, 공격을 마친 코끼리가 다시 숲속으로 들어가고 남성 주춤주춤 자리에서 일어나 걸음을 옮깁니다. 일어났네. 다행이다. 네, 당시 심한 부상을 입긴 했지만 치료를 받은 뒤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라고 해요. 코끼리들이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이런 위험한 충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야, 다음 이어갑니다. 어우, 무서워. 네,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 위 아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바로 어린이용 자전거를 탄 아이가 도로를 누비고 있던 겁니다. 아이고. 네, 위험천만한 상황에도 아랑곳 없이 아이는 태평하게 중앙분리대를 만지작 거립니다. 이 모습을 정면으로 목격한 남성이 차량에서 급히 뛰어나오는데요. 오. 남성의 심정도 모르고 자전거를 탄 채 앞으로 쌩 나아가는 아이. 달리는 차량에 저렇게 바짝 다가가는 순간 다행입니다. 남성이 재빨리 아이에게 손을 뻗습니다. 아빠가 아니죠? 예, 남성은 주변 차량을 향해 멈추라 손짓을 한 뒤에 아이를 안전하게 가족에게 데려다 주는데요.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르는 게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가족의 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 변호사님! 이거는 가족 잘못입니다. 가족한테 죽고 싶나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가족한테, 애한테 할 게 아니고요. 예, 중국어로 죽고 싶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한 매장 안 여성이 직원에게 손을 휘두르고 팔로 막은 직원은 그녀를 진정시키려 합니다. 왜 때려? 예, 그러나 여성은 진정되기는커녕 진열돼 있던 물건을 쳐서 떨어뜨립니다. 아유, 여성의 단동은 점점 과격해지는데요. 진열돼 있는 물건들을 보이는 족족 떨어뜨립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아유, 그만하세요. 말려봐도 들은 채도 안 하는데요. 여성이 지나간 모든 자리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된 상황. 가족이 나타나 이성을 잃은 여성을 겨우겨우 저렇게 데리고 나갑니다. 대체 왜? 직원의 계산착오로 9,000원이 더 결제된 점이 분노의 원인이었던 건데요. 환불 처리됐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난동을 피운 이 여성. 9,000원 지키려다 수십 수백 배 값을 치르게 생겼습니다. 원장님,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그렇게 흥분하면 피부도 상해요. 화장품 산 거 다 소용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자, 반려동물 용품점에 들어온 강아지가 눈치를 살핍니다. 상황 파악을 마친 듯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는데요. 왜요? 자, 강아지의 목표는 바로 주황색 사료 자루입니다. 어디를 물어야 빠르게 가져갈 수 있을지 자루를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집중하는 모습이죠. 자, 마침내 여기다 싶었는지 덥석 물어서는 제목만한 자루를 질질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그냥 도둑질인데? 이 장면을 뒤늦게 목격한 가게 주인이 뒤쫓아갔는데 네. 그 강아지를 붙잡지 못했다고 해요. 저걸 못 잡았어요? 네, 못했대요. 범인은 사건 현장에 다시 돌아오는 법인데 똘똘한 강아지라면 안 돌아오지 않을까요? 박 변호사님! 알아! 절대 알아! 지금 안 온다고 그러죠? 안 올 겁니다. 예. 저기에는 오지 않습니다.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안 올 것이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